자, 오늘 박근혜 대법에서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죠. 이 형량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들 한번 우리가 봐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최종 확정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관련한 거, 국정원 특수활동이 뇌물 받은 거, 다음에 뭐 새누리당 공천 개입한 거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박근혜 씨 이제 어차피 이분은 재판에 안 나왔잖아 지금까지. 아니 근데 이거 보면서 맨 처음 든 생각이 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거 뭐 뇌물 받은 데도 너무나 많고 재판도 뭐 1심, 2심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심 갔다가 다시 재상고해가지고 대법원 가고 그다음에 막 범죄도 혐의별로 나눠야 돼.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받은 거, 강요죄, 직권남용, 뭐 권리행사 방해 또 빼서 국고손실죄 또 빼서 다시 또 그 선거 개입한 거 그래서 막 완전히 뭐 이게 너무나 방대한 건데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도 힘든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일단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과 국고손실 관련해서는 징역이 20년 나왔다. 뇌물 수수한 금액이 158억 원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뭐였죠? 그 선거 개입한 거 2년 확정된 거 합치면 실제로 교도소에 복무해야 될 기간이 22년이다. 이 정도 팩트를 기억하고 있으면 일단 말씀하시기 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벌써 2016년도 10월 11월에 그 최순실 씨 태블릿 PC 나와가지고 문제돼가지고 지금까지 4년 3년 동안 지리하게 재판을 끌었었는데 일단 사법적으로도 일단 마무리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삼성 뇌물 86억,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SK로 받은 89억, 받으려고 시도했던 국정원장으로서 받은 2억, 뭐 이렇게. 금액의 액수가 사실은 대한민국 그런 그 사법부의 전통이 있지 않아요? 저번에 그 STX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막 100억, 200억 원대 되면은 보통 집행유예 주던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삼성물산 예전에 어떤 판례 보니까 뭐 직원이 뭐 10억 원 횡령한 거 가지고도 뭐 4, 5년 실형 선고가 오던데 일단은 많이 넘어가 버리면 집행유예로 줘버리고 이것도 참 어떻든 간에 뭐 다른 사건에서도 뭐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그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야 사면되고 좀 작게 사고 친 사람들은 풀어주는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22년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전 적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변호사님께서 뭐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진짜 많은 거 많이 줄여지지 않았나. 우리 정경심 교수님은 표창장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제목을 붙여가지고 4년형을 때린 거에 비교하면 22년이면 정말로 대통령 대우를 극진하게 해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을 보면은 그 2심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이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했다는 얘기는 2심의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상고심 전 상고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5번째 판에. 네네. 그러니까 2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해봐라. 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이제 파기환송심을 했더니 그렇죠. 그 이제 지금 형량처럼 나온 것이고 지금 대법원이 재상고심 끝에 이제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최종 답이 나온 그렇죠. 거죠. 최종적으로 거죠. 이러이러한 유죄가 있다라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여긴 지금 밝혀진 거지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실은 기소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문고리 3인방 등등, 그다음에 뭐 최경환 등등, 그다음에 뭐 왕차관 등등, 뭐 왕차관은 저 이명박 때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 따지면 국가라는 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거죠. 정말 뒤에 그 왕 뒤에서 무당이 아니면 뭐 승려가 이렇게 국가를 지배하는 것 같은 구조가 됐었는데 이런 나라는 다시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뭐 삼성 뇌물이나 롯데 뇌물을 보면 박근혜 씨 정말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자범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기 뭐 영재 스포츠 재단에 돈이 필요해. 근데 삼성의 이재용도 지금 이거 저기 경영권 승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가로 불러. 둘이 만나갖고 얘기를 해. 야, 뭐 이렇게 뭐 영재 스포츠 재단에 그냥 그 우리 최선이 딸 정유라 뭐 승마 지원 좀 해줘.
그렇게 하고 롯데도 마찬가지로 신동문한테 예를 들면 그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관련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 불러 만나가지고 K스포츠 대나 같은 데다가 돈을 내달라고 해. 거의 뭐 일단 형사 자범들이 하는 수준처럼 와서 필요하네 만나가지고 쇼 붙이면 되겠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사람을 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 좀 창피한 일인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하나씩 관심 가지고 보고 문제를 삼아서 결국은 정리를 하고 사법적인 심판대에 올렸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쾌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민중이 승리한 최초의 사례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 뇌의 어떤 디테일에, 그러니까 죄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관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함으로써 생긴 불상사 이렇게 보는데 더 큰 문제는 박근혜는 지금까지 재판을 거부해 왔다는 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재판을 거부한다는 뜻은 나는 억울하게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승민 등의 배신이에요. 저쪽에서 보면. 국민 뭐 박근혜 지지율이 3%밖에 안 나오니까 당 뛰쳐나와가지고 이 숫자로 탄핵을 밀어붙였었던 바로 그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유승민인데 유승민이 오늘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박근혜 사면해야 된다 하면 이게 이 인간 참 참. 유승민이 박근혜 때 원내대표 하면서 했던 연설은 역사에 남아있을 만큼 보수당이 할 수 없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그 후로 티격태격하고 막 공천 해준에 만회하고 막 탈당을 뭐 한 12시 10분 전에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유승민이 박근혜 탄핵의 핵심 인물인데 확정 판결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감옥에 얼마나 살았다고요? 확정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해야 된다. 대통령이 결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웃기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똥줄 타는 거죠. 본인 선거 나가야 되니까 뭐 지금 서울시장 선거든 뭐든 나가기 위해서 지금 똥줄 타서 별의별 말을 다투치거리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임대주택 뭐 네가 살아라 임대주택 이딴 소리는 하고 있었고 저는 어쨌든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관심사는 그 180억 그동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압류 상태인 상황이지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래서 빨리빨리 이것을 좀 재산을 정리해서 벌금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나는요, 이제 사면에 있어 갖고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최순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박근혜 사면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 최순실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걸려요. 근데 최순실과 박근혜는 일종의 공범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만 해주기도 그렇고 최순실을 같이 하는 건 더 이상하고 이게 지금 최순실 때문에 지금 사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게요. 저는 아까 오늘 판결 나오자마자 유승민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그쵸. 사면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마르기 전에 갑자기 그냥 사면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염치 없구나. 그쵸. 진짜 뭐 파렴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면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마르기 전에요. 아니 마르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갑자기 사면 얘기하는 건 너무 파렴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더불어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거부하면서 정치범 코스프레하는 그 인간에게 판결문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요 분들은 맛이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면론에 대해서 유승민이 거론한 것은 아마도 그 박근혜의 관계는 자기가 소원해졌고 배신했지만 어쨌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누가 이걸 주장하고 나오느냐. 그래야 이제 실은 친박근혜 세력으로부터 결집된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정말 요이똥 일본말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쪽에서 나와서 큰 그 파문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쪽이 이니셔티브를 잡는 것은 어느 정도 저는 역설적으로도 좀 완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1년 내내 지금 뭐 반복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도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도 할 거냐, 박근혜와 할 거냐, 둘 다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최순실도 할 거냐 등등으로 이거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저는 두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것이다. 라는 뭐 사면론에 관련돼서는. 근데 유승민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아마 대구 경북 중심으로 지역 기반이 있어야 대선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박근혜의 자기가 그 배신자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은 우리가 이제 박근혜 사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고 해도 사면 해주기는 너무 시기상조다.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 일 텐데 어쨌건 박근혜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사면을 꺼내는 건 우습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쪽 진영의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유승민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이 그러면 박근혜 탄핵한 걸 사과할 거냐.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박근혜 탄핵은 잘했는데 그냥 불쌍하니까 봐주자는 뜻인지 박근혜 탄핵 자체 또는 뭐 탄핵과 물론 이 사법적 형사적 문제의 그 재판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박근혜 탄핵을 잘못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돌려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역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논리가 나오기 전에 역으로 보면은 그 당시 추미애 장관과 그 우상호 지금 의원님 그 당 대표와 원내 대표로서 실은 탄핵을 위한 그 234석을 234표를 얻어낸 것 자체는 정말 위대한 거였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국 지형에서 그 당시 욕도 많이 먹었었거든요. 추미애 장관 왜 빨리 탄핵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도 너무 지금 뭐 웃고 다닐 때냐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그 당시 그 박근혜 세력으로부터 이탈까지 우리가 유도하면서 그 탄핵을 가결시킨 건 대단히 큰 일이었고 그때 유승민이 이제 자기가 탄핵에 가세해야 자기가 차기 대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와보니 박근혜 세력을 다시 업어야 되겠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은 최민희 의원이고요. 그 뭐 부속실의 몰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었고 그 사이에 뭐 우상호 뭐 추미애 이런 인물도 등장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최고의 공헌자는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이다. 자, 내가 가뒀으니까 내가 풀자 이거 결자해야지 그런 건가요? 유승민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결자해지가 이런 거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고 청와대 반응은 이렇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에 대해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어제 언론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밝힌 게 이제 현재까지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게 이른 것이고 어떤 특정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사면을 이야기할 것은 지금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것 그때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까요? 박근혜 탄핵할 때 그 촛불 집회 나갔던 어떤 그 우리들의 기억 속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느끼는 감동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전 적다고 생각을 하고 민중들은 뭐 예를 들면 역사 속에 나오는 민중들은 대개 뭐뭐의 난으로 끝났죠. 역적이었고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동학혁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동학혁명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에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뭐 어떤 결과물이 좋은 그 사이 뭐 5.18도 있었고 6월 항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민주주의 혁명은 촛불혁명이 사실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내가 죽고 내 후손이 죽고 하는 과정에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촛불을 들었고 수개월 동안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을 했고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이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게 이제 정말 교과서적이고 제도적인 절차 내에서 아무런 어떤 뭐
뭐 출혈이나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교과서적인 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실천한 나라다. 이번에 한번 트럼프 같은 경우를 보면 제도로서의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은 있지만 선동하고 의사당 침입하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 저게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 교과서적인 실행을 정말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새삼스럽게 아마 더 부각되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대단한 건데 우리 기레기 언론들은 어떻게든 덮어버리려고 국민들이 잊어버리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그냥 끝난 것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비교를 하자라면 극단적으로 무슨 잡범들 그냥 형량 나온 것처럼 기사 한 줄 그리고 없어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정경심 교수님이나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도배를 하잖아요. 혹은 민주당의 여당에 관련된 어떤 뭐 확인되지 않는 것도 나오면은 도배를 하는데 다음에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약간 메인에 한 줄 속보 딱 나온 다음에 안 떠요. 그것은 정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끝난 것 마냥.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 날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다음에 3월 10일 날 이게 그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정말 그 국민이 위대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10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실은 군은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 조연천으로 대표되는 그런 게 있었고 추미애 장관이 그때 군에 관련된 언급을 했을 때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역풍 비난을 많이 그 받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그게 현실화되는 그때 역사의 중심에 그 추미애 장관 우상호 의원이 등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국민들의 결집된 힘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공수처가 뭐 통과됐고 개정안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외치고 공수처 그 설치를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집된 힘이 있어야지 어떤 법안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탄핵도 가능한 것이지 이게 만약에 그 안에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만 나서봐야 안 됩니다. 그만한 그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핵을 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법적인 심판대에 세워가지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정리를 했다. 이런 것도 되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법적인 문제 제대로 정리 못하고 풀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게 됐었고 이번에 이제 확정 판결 받은 것 관련해서는 저는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사면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이런 것들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성숙했을 때 그때 다시 한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직 대통령이요. 두 사람이나 감옥에 있다는 논리로 사면론을 꺼낸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이야. 사실은 이명박이나 박근혜만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국민들께 계속 머리 조아리고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김종인만 살짝 국민께 죄송하다는 이야기 끝내놓고 나서 제일 잘못했던 놈들이 나서가지고 사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통령을 시켜놨더니 막 뇌물로 헤쳐맞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전 최소한 그 세력한테 한 50년은 정권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세력들이 한 5년 만에 1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석고대지하면서 반성해가지고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정치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발목 잡게 하고 있잖아요. 저런 놈들이 나서가지고 반성은 없고 역사에 대한 어떤 통찰도 없이 사면부터 이야기 꺼내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국민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머릿속에 이명박근혜를 소환을 하십시오. 저 세력한테 정권을 주면 저렇게 된다. 그 교훈은 뭐냐면 그런 정권이 나오면은 어떤 정치 세력은 한 50년 동안 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보수라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고 역사를 중시하고 문화를 중시하면서 나를 희생해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자는 게 보수인데 이 박근혜 행동을 보면 보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사실 이 박근혜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수구 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다시는 정권을 잡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자, 어쨌건 박근혜 씨, 예. 잘 가시오. 잘 쉬세요. 네, 코로나 잘 조심하시고. 쉬세요. 인생 그렇게 뭐 랜덤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덕에 지금 우리는 사실 이 얘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CC 계좌에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베트남전에 나가서 받은 돈들 다 잘 먹고 잘 살았던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돈들 다 국가에 헌납하고 정말 잘못했다. 박근혜 씨는 제가 그 출마하기 전에도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박근혜는 출마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힘들었던 분들에 대한 사죄를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그 소위 말하면 수구 보수 세력들이 박근혜라고 하는 아바타를 소환해가지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데 써먹었잖아요. 요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참 아무튼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반면 교사가 됐고 대한민국은 훨씬 더 한 단계 수준 있는 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일단 결론 내려봅니다. 여기까지.